안정적인 고소득자,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는 분이 어떻게 1억에 넘는 빚을 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빚을 전액 다 갚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개인회생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아니, 매달 6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이 어떻게 빚더미에 안게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분석의 중심에는 저희가 편의상 사건 번호 3083이라고 부를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정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이분의 월 평균 소득은 무려 612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7,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에요. 사실 이 숫자만 딱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적어낸 사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짊어진 빚의 규모는 정확히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액수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부채는 약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말 위협적인 액수죠. 이 빚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 5천만 원은 집이나 차 같은 자산에 묶여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보대출이고요. 나머지 약 5,400만 원이 바로 신용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무담보 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바로 이 무담보 채무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빚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롯데캐피탈, 하나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여기저기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흩어져 있었죠. 이자율도 다 다르고 갚아야 하는 조건도 다른 빚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개인회생 제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월급에서 세금이나 사대 보험료 같은 거 다 떼고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즉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쓰도록 계획을 짜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월소득 약 612만 원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신청인과 자녀, 이렇게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 약 236만 원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월 가용소득이 바로 약 376만 원인 거죠. 이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계산이 모든 회복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용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놀랍도록 효과적이고 또 신속한 상환 전략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공개하겠습니다. 변제 기간은요, 단 15개월입니다. 1억이 넘는 빚을 1년 3개월 만에 해결한다는 계획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계획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변제율인데요. 100%입니다. 여기서 100%라는 건 그냥 빌린 원금만 갚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이자까지 단 1원도 깎지 않고 전부 다 갚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개인회생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채무자의 강력한 상환 의지와 높은 가용소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혹시 채무자한테만 유리한 건 아닐까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걸까요? 우리 법률 시스템은 이 점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 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지금 당장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한다고 쳐요. 그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보다 앞으로 회생 계획을 통해서 갚을 돈의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어야 한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만약 이 사람의 재산을 지금 당장 처분한다면 채권자들은 약 4,15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개월 변제 계획을 따를 경우 받게 될 총액의 현재 가치는 약 5,116만 원입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더 이득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재정 회복의 청사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높다고 해서 재정 위기에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모든 체계적인 해결책은 가용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셋째,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100%다 갚는 기적 같은 일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넷째, 이 시스템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명확하고 절제된 전략만 있다면 재정적인 회복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이 사례는 한 개인이 재정적 파탄의 벼랑 끝에서 빚 전액을 상환하는 그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 속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